어머니의 발인 날 상주인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걸자 들려온 것은 골프장에서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조문객이 휴대폰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리조트에서 술잔을 들고 웃는 진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안은 참 한심하군. 아들이란 작자가 발인 날 골프라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단층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선 골목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마당에서 80세 이복내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 빨래줄에 손이 닿기까지 여러 번 까치발을 서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잠시 쪼그려 앉아 숨을 고르는 복내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복내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장사로 다져진 이 손들이 오늘도 빨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털어 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 소리가 덜컹덜컹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복내가 자신의 돈으로 산 가전제품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 미선이 뒤늦게 나타나 형식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파마를 새로 한 머리를 매만지며 복내를 쳐다봅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가 더 늙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일이 빨래라도 있어야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곧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합니다. 언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려야 하니까 우리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미선의 목소리가 복내의 귀에 또렷하게 들립니다. 복내는 빨래를 널던 손을 잠시 멈추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용돈이라고 하지만 사실 복내가 받는 것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병원비와 개인적인 용품을 사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오히려 복내가 아들 가족에게 주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평생 새벽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아들 집안에 보태준 것이 이미 수천만 원. 아들 진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손자들이 태어날 때도, 집을 살 때도 복내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이 집을 살 때가 생각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다며 진호가 무릎을 꿇고 부탁했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집 생기면 엄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잖아요. 그때 복내는 평생 모은 적금 중 3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후에도 복내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부부는 대출금 때문에 더 팍팍해졌다며 복내에게 생활비 보탬까지 요구했습니다. 복내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정에서도 갈 곳이 없어 자식들과 눈치 보며 사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 진호가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진호의 인사는 늘 똑같습니다. 복내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요즘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 참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정장 차림에 브랜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외모는 여전히 번듯해 보였습니다.
복례는 아들이 정말 어려운 건지 아니면 자신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입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인데요. 준수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달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복례는 또다시 통장을 꺼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미 적금도 거의 바닥이 났는데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손자 준수는 중학교 3학년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까지 다니고 있어서 한 달 학원비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복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손자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 복례의 대답에 진호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예요.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을게요. 하지만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복례는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진호는 갚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복례에게 당연한 듯 손을 벌리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복례는 이런 현실이 서글펐지만 혈육이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가족들. 손자 준수와 민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진호와 미선은 내일 모임 이야기로 분주합니다. 복례 혼자만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게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준수는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친구와 카톡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밥 많이 먹어라 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 손자 손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새벽 장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 할 것 없이 시장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며 번 돈으로 진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을 때도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될 때도 복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려면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자신도 편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 흐릿해졌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대주는 존재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누운 복례는 가슴이 또다시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어도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 복례는 작은 결심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주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새벽 4시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이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복례의 마음에 한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복례는 가슴을 움켜쥐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족들 앞에서 웃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벽 5시 복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고 왼쪽 팔까지 저려왔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복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가슴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밥을 짓다가 한순간 어지러워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버텼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미선이 부엌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복례의 얼굴색이 평소와 달라 보였지만 미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괜찮다, 잠이 안 와서 그래. 복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호와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급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 갈 수 있죠? 준수 학원비 내일까지 내야 해요. 진호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복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와 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겠다. 복례는 간신히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병원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 숨을 고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복례야, 얼굴이 왜 그래? 아픈 거 아니야?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답답해서 병원 가는 길이야. 복례는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례의 상태를 보더니 급하게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간호사의 말에 복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의사가 복례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복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니 그게 뭔가? 간호사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려야겠어요.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의사는 응급처치를 했지만 복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복례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복례는 평생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복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진호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진호는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잠시 당황했지만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1시간 후에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분 상태가 정말 위급한데요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진호는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복례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안 진호는 여전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급한 일이면 먼저 가시죠라고 말했지만 진호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맷집이 강하셔서요라며 웃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진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복례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장치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진호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담당 의사가 진료실로 진호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진호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진호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응급심장 수술비와 입원비, 검사비 등을 포함해서 대략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답변에 진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지만 7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 대출금도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이 가게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금 환자분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든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진호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7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복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없을 겁니다. 진호가 덧붙인 말에 복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돈 이야기부터 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복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돈을 줄 때는 고마워하다가도 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아들의 모습에서 복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수술 동의서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가운데 복례의 의식은 다시 흐려져 갔습니다. 복례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본 의료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응급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단 어머니 생명부터 살리고 봅시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진호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700만 원이래. 전화기 너머로 미선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우리도 당장 아이들 학원비 낼 돈도 없는데. 일단 수술은 했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 진호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700만 원이면 자신들의 생활비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더딜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진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복례를 본 순간 진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각종 튜브와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복례는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복례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아들이 수술비 걱정을 먼저 했던 그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복례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호흡기를 제거하고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고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어때요? 진호가 문안을 왔지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돈 걱정부터 하는 아들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나? 병원비 청구서가 나오자 진호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실제로 7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재활치료비까지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미선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대출 받을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집 대출도 있는데 또 대출 받으면 이자만으로도 우리가 죽어요. 어머니 적금은 없나요? 진호는 생각해 보더니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진호는 복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적금 좀 찾았어도 될까요? 복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돈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도 감사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돈 걱정을 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통장은 집 서랍에 있다. 복례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기뻐하며 역시 엄마가 준비성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진호가 집에서 가져온 통장을 보고는 실망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복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 도와주느라 다 썼지, 뭐. 진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병원비 7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5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진호의 한숨소리에 복례는 더욱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복례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합병증이 생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재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추가로 30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진호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 부족한 돈이 55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정말 안 되나요? 환자분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요. 의사의 답변에 진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정 경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미선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엄마 나이도 80인데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며 치료할 가치가 있을까? 미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나중에 회복되더라도 얼마나 더 사실지. 복례는 병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아드님이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례의 마음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려는 아들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이런 자식을 위해서였나? 재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마지못해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이미 부채가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돈이 없어요. 진호의 말에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아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괜찮다, 수술 안 해도 돼. 복례의 말에 진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무심함이 병보다 더 큰 상처였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복례가 재수술을 포기한다고 하자 의료진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복례는 담담했습니다. 괜찮다. 나이도 많은데 뭘.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복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거의 다 아들에게 주었고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복례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도 흐릿해졌습니다. 의사는 진호를 불러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가족분들이 와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미선과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회사 일이 있다며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내일 오후에 갈게. 오늘은 정말 빠질 수 없는 미팅이 있어서. 미선은 혀를 찼지만 어쩔 수 없다며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선은 복례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져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선이 물었지만 복례는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미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님,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음식도 거의 안 드시고 계세요. 아드님 오신다는 말씀에도 별 반응이 없으시고. 미선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복례는 미선을 보며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간신히 손짓으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가져다 주자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정숙이한테 전화해줘.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복례가 쓴 글을 본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은 복례의 딸로 결혼 후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 가끔씩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정숙에게 연락하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장례 준비며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연락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네, 정숙 고모님께 연락드릴게요. 미선이 대답하자 복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들과 달리 돈 타령 한 번 하지 않고 항상 어머니 건강만 걱정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미선의 전화를 받고 즉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병실에 도착한 정숙은 복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례도 딸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프시면 미리 말씀하시지. 정숙의 말에 복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복례는 딸에게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수술비 걱정을 먼저 했다는 것, 재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오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적금도 다 오빠 주느라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복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엄마 서랍 맨 밑에 봉투 하나 있을 거야. 그거 너 혼자만 가져가라. 정숙은 무슨 봉투인지 몰랐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급하게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에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정수기는 언제 왔어? 진호는 여동생을 보며 반갑다는 듯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숙이 따지자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정숙은 복례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수술비 걱정부터 했다면서요? 그리고 장례비도 없다고 했다고요? 정숙의 말에 진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상황이 급해서 그랬던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엄마가 평생 오빠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그런 말을 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주변을 의식하며 조용히 해, 병원이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복례는 남매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 더욱 짐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복례가 힘없이 말했지만 정숙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복례는 삶의 의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듯이.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의 말에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끝나는구나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복례는 마지막 순간에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아, 봉투 잊지 마라. 그리고 엄마 미안하다. 복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 3시 복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복례가 숨을 거둔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울고 있었고 진호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가족분들 장례식장으로 모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상담을 받으며 진호는 또다시 돈 걱정을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해주세요. 장례 지도사가 설명하는 비용 항목을 들으며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빈소 사용료, 관, 꽃, 음식값까지 모두 합치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숙은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오빠 엄마 마지막인데 그렇게 돈 계산부터 해요? 하지만 진호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돈이 어디 있어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되고 복례의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젊은 시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복례의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첫날 밤 빈소에는 몇 명의 이웃과 친척들만 왔습니다. 복례가 워낙 조용히 살았던 터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연락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진호야,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편히 가셨구나. 동네 어르신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호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진호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골프 모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거래처 분들이 오시는데.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식과 중요한 골프 모임이 겹친 것입니다.
그분들이 언제 또 시간을 내주실지 모르는데 진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진호는 정숙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상주가 빈소를 비우면 어떻게 해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몇 시간만 정말 중요한 일이야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간 곳은 경기도의 한 리조트 골프장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중이라는 것은 완전히 잊은 채 골프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거래처 부장이 칭찬하자 진호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씨죠? 진호는 골프가 끝난 후 클럽하우스에서 술까지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와 함께 장사를 했던 시장 상인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하지만 정작 상주인 진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주 어디 갔어?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잠깐 급한 일로 나가셨어요 라며 둘러댔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이상해졌습니다. 상주 없는 빈소에서 정숙 혼자 조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진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상주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진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골프장의 소음이었습니다. 아, 정숙아. 미안해, 일이 길어져서. 진호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오빠, 지금 술 드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접대라서 어쩔 수 없었어. 오빠,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조트야. 중요한 사람들이랑 골프 치고 있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진호의 대답에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오빠는 골프를 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이, 진호는 정말 어디 간 거야? 벌써 몇 시간째 안 보이는데.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가 골프 치러 갔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숙이 힘없이 대답하자 조문객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상주가 빈소를 비운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밤인데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진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서 모든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상주 역할까지 혼자 해야 하는 상황에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랬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진호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골프복 차림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진호를 본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지금까지 뭘 하신 거예요? 미안해, 접대가 길어져서.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진호는 대충 변명하며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돌아간 후였습니다. 진호의 부재에 실망하고 화가 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 것입니다. 정숙은 오빠를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런 아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서러우실까. 정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장례식장은 분주했습니다. 마지막 밤을 지새운 정숙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차분히 발인 준비를 도왔습니다. 진호는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계속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했던 상인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들 복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왔습니다. 복례 씨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편히 가시는군요. 시장 상인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으셨는데 참 불쌍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복례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모습은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형식적으로 인사만 할 뿐 진심 어린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끝날지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발인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한데 정말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만 받고 올게. 오빠, 지금 발인 시간인데요. 정숙이 놀라며 말했지만 진호는 이미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진호가 나간 사이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발인 준비는 끝났는데 정작 상주가 없는 것입니다. 장례 지도사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상주분이 언제 오실까요? 잠깐만요. 제가 불러올게요. 정숙이 급하게 진호를 찾으러 나갔지만 진호는 이미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숙이 뛰어갔지만 진호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급한 계약건이 생겨서 꼭 가야 해. 발인은 내가 좀 맡아줘. 나중에 보상할게. 진호는 그 말을 남기고 차를 몰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돌아온 정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상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상주분은 어디 가셨나요? 친척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정숙이 말을 흐리자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주가 어머니 발인 날에 어디 간다고? 이게 말이 되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복례의 사돈집에서 온 어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참 한심하군. 아들이란 작자가 어머니 발인 날에 어디 간 거야? 다른 조문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정숙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문객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숙이 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진호 그 자식은 정말 개념이 없구나. 동네 할아버지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 자식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발인이 시작되었지만 상주 없는 발인이었습니다. 정숙이 영정을 들고 앞서 나갔고 몇몇 친척들이 관을 메고 따라왔습니다. 조문객들은 혀를 차며 뒤따랐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 계약이 성사되면 엄마 제사도 제대로 지내줄게. 정숙은 그 메시지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장장에서도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혼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숙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한 친척이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아, 이거 봐. 화면에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진호가 골프복을 입고 술잔을 들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 기념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발인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그 사진을 보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런 미친 자식이 있나? 어머니 발인날에 골프 치며 술 마시고 있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수가, 너 오빠 정말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 날 골프를 쳐? 친척 어른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 복례 씨가 살아서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시장 상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호를 욕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오빠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희생한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은 정숙은 혼자서 모든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진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며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수가, 너만 고생하네. 진호 그 자식은 정말. 장례식장을 나서며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봉투를 찾아봐야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진호의 집에 도착한 정숙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니 맨밑 서랍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은행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복례가 비밀로 해놨던 적금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복례의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내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복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딸 정숙에게 준다. 아들 진호는 효를 저버렸으니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편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 있다. 진호에게는 비밀로 해뒀단다. 그 자식은 알면 또 다 가져갈 테니까. 이 돈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라.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오빠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마지막까지 저만 생각해 주셨군요. 정숙은 유골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아들의 냉대에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편지와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진호는 골프복 차림 그대로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발인 잘 끝났어? 진호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오빠를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진호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발인날 골프 치러 간 게 뭐요? 그것도 모자라서 소셜미디어에 사진까지 올리고.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호는 그제서야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는 진호를 보며 정숙은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업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정숙이 따지자 진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야,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진호의 말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가 돌아가신 게 오히려 다행이야. 진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담 없이 살 수 있잖아.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오빠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그런 말을 해요? 희생? 웃기지 마. 진호가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나를 위해 희생했어? 그냥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엄마 모시고 살았잖아. 모시고 살았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엄마한테서 돈만 뜯어냈잖아요. 적금도 다 빼서 오빠 사업비로 쓰고 손자 교육비라며 돈 달라 하고. 진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부모 재산은 결국 자식 것 아니야? 미리 받아 쓴 거지, 뭘. 진호의 뻔뻔한 태도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빠 것이겠네요? 정숙이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뭐야? 엄마가 숨겨놓으신 적금 통장이에요.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진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천만 원? 엄마가 그런 돈을 숨겨놨다고? 진호는 통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정숙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 돈 내놔. 엄마 재산이니까 내 거잖아. 아니에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도 써놓으셨어요. 모든 재산을 제게 주신다고. 오빠는 효를 저버렸으니까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 그게 진짜야? 정숙이 편지를 보여주자 진호는 급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복례의 글씨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왜 이런 유언을. 정숙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잘 모셨다고요? 언제요? 내가 엄마 병원비도 내고. 진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이 끊었습니다. 엄마 적금으로 낸 거잖아요. 오빠 돈으로 낸 게 뭐가 있어요?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정숙이 계속했습니다. 수술비 걱정부터 하고 장례비도 없다고 했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진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급해서요? 엄마 생명보다 돈이 더 급했던 거죠? 정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어땠죠? 정숙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상주가 골프 치러 가고 발인 날도 나타나지 않고 조문객들이 다 욕하고 갔어요.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진호는 사진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불효자로 여기게 되었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유언으로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남매인데 이렇게 하지 말자. 진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반반 나누고.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엄마의 뜻이에요.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진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놓치게 된 것도 아쉽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미 불효자로 낙인 찍힌 자신의 처지가 막막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진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엄마도 편히 쉬시게 해드려요. 정숙은 통장과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정숙이 일어서자 진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정숙아, 그 돈 절반은 내 거야.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 하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빠 유언장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유효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진호는 통장을 빼앗으려고 정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돈 내놓으라고. 하지만 정숙은 빠르게 피하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빠,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며칠 후 복례의 사무제가 치러졌습니다. 작은 절에서 조용히 지내는 제사에는 정숙과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습니다. 진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주가 사무제에도 안 오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정숙은 제단 앞에서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복례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딸의 다짐을 듣고 안심한다는 듯이. 한편 진호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놓친 것도 아쉽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불효자 진호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머니 유산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술만 계속 마셨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에게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업체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거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를 묻자 어머니 장례식 이야기가 소문났는데 그런 분과는. 진호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골프를 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진호 씨, 사람의 기본이 안 된 분과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호의 사업은 급속도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몇 달 후 진호는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아이들 학원비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진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불효자에게 벌이 내렸네.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더니 결국 저 꼴이 났구나. 진호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숙은 어머니의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작은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복례 요양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요양원에는 홀로 외로운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혼자 살기 어려운 분들. 정숙은 이분들을 어머니처럼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정숙이 원장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입주한 할머니들이 정숙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를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시니. 정숙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국립묘지에 있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비 앞에서 정숙은 어머니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엄마, 저 요양원 잘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오빠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 났어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정숙은 복잡한 심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빠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복례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듯이 정숙은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목까지 당당히 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서 효의 참뜻을 실천하겠어요. 정숙의 다짐에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그 무렵 진호는 고시원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사업도 잃고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찌들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진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은 돈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장례식에서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후회였지만 진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진호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진호의 늦은 후회와 사과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히 묘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후 정숙의 요양원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진정한 효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보람찬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 진호는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효자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결국 효와 인간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저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복례의 삶과 죽음은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리고 효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교훈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효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